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의 김효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베트남 하면은 부동산 투자 한때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코로나 전까지 되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일단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다고요? 네. 집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집값이 떨어진 거보다 예. 집이 아예 안 지어진 것도 많아요. 네. 그럼 사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중개인들이 네. 그걸 중개를 할 때 예. 검토를 하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베트남말을 못 하면 일단은 검토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래도 서류가 베트남어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 직원을 쓸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은 영어나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통역을 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직원이잖아요. 아무래도 대표가 훨씬 더 책임감이 크잖아요. 예.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분양해도 돼? 이래버리면 그냥 직원들은 보고 오케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대표들이 본인이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애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게 뭐 도산됐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 분양했는데 안 지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라이미안 시티나 이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거 뭐 이제 그 뭐라고 이제 고도 제한이 원래 안 풀렸었어요. 그 아파트 부지를 제가 한 7, 8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했었을 때 이거는 안 풀렸네?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몇몇 분양 대행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풀렸는데. 근데 네.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솔직히 뭐를 알아요? 베트남 한마디도 못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팀을 꾸려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안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분양한 거죠. 아. 뭐 예를 들자면 20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왔는데 30층까지 그냥 분양한 거예요. 공중에 있는 거 그냥 형체도 없는 거 그냥 분양한 거죠. 그냥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그게 거예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베트남에서는 될 거라는 건 없습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다 나온 것만 해도 불안해요. 그럼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 거기에 투자했다 피해보신 분들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고소한다고 한국에서 뭐가 되겠어요?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 중개인들과 일어났었던 일들이잖아요. 거기서 해결을 해야죠. 근데 공산국가잖아요. 또 네. 무조건 베트남 사람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날려 먹었다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야, 근데 그 돈들이 적은 돈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이즈도. 한 사람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만 계약금을 걸어도 수백 명인데 아, 아직까지 못 돌려받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좀 다른 피해들은 또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일 큰 게 허가가 안 났는데 분양을 한 게 많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몇몇 이제 한국 중개인들이 추첨을 해야 되는 아파트인데 본인들이 추첨을 안 하고 뒤로 빼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메트로폴. 메트로폴이랑 저는 그 메트로폴을 네. 샀어요. 네. 그 메트로폴 아파트를 샀는데 그 메트로폴 한창 분양할 때 무조건 추첨이거든요. 무조건 추첨인데 추첨 안 하고 내가 뒤로 빼줄게. 그래갖고 계약금을 엄청 받은 거예요. 날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돈놀이 한 거죠. 아, 왜냐면 이자 세니까. 그거 넣었다 빼는 거 1년만 갖고 있어도 얼마예요? 근데 결국에는 다 돌려주거나 제가 알기로는 돌려는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아예 안 되네 하면서 그냥 네. 원금만 줬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1년만 있어도 그게 얼마예요? 그 사이에 돈을 묶어놓고 자기가 좀 융통을 했다.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게 있고. 굉장히 커요. 그게 불안해요. 그리고 핑크북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어떤 거예요? 핑크북은 이제 등기부등본인데 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베트남은 지상권만 허용을 합니다. 예. 이 지상권만 허용을 하는데 이 핑크북이 나온다 해가지고 안 나온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직 안 나온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온다고 했다가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분양했을 당시에 뭐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올렸다던가 아니면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데 그냥 올렸다던가 허가가 뭐가 안 났는데 그냥 올려버린 케이스가 제일 많죠. 그냥 그 정상적인 건축물의 정상적인 법적을 따랐는데 안 나오는 건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예. 다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다 오케이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도시개발 계획이 바뀌었어. 정부에서 바꿔버렸어 그걸. 그러니까 너희 잠깐 있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낭패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 부동산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발전되는 모습도 봤고. 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면- 정말 하이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럼 신축을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지어진 거 완성된 집을 매매로 사도 되잖아요. 그럼.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아, 대출이 안 되니까. 아 분양을 사면은 내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조금 넣다가 몇 년 뒤에 완성된 새 집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아 근데 있었던 걸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분양이 인기 있는 지역들 보면은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괜찮은 지역들이 많았었거든요. 괜찮았죠. 코로나 전에 뭐 2배까지 뛰고 막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미리 그 작은 돈으로 집을 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선호했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네. 분양하고 나서 다달이 내야 됩니다. 뭐 한 3개월에 한 번, 뭐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그 집을 스케줄대로 10%, 뭐 5% 이렇게 내셔야 되고 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내셔야 되는 거라. 지금 뭐 그 핑크북 같은 경우로 했을 때 못 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못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들끼리 쿼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 핑크북 안 나오는 집이래. 그러면 이게 외국인 쿼터가 안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외국인한테도 핑크북이 나온다 했었던 아파트가 있고 외국인한테는 안 나온다. 베트남 사람한테만 나온다 했었던 아파트도 있어요. 요 두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베트남 사람한테도 안 나오는 핑크북 그게 아.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도 핑크북이 안 나오는 건 안 사요. 외국인끼리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끼리 안 나오는 건 이게 약간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내 거, 네 거 뭐 이런 약간 개념일 수는 있는데 외국인한테 안 나오는 건 베트남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한테도 안 나오는 아파트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허가 같은 그렇죠.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개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봤을 때 서류를 독해를 해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중개인은 5명 안 돼요. 호치민에는. 하노이에는 모르겠는데 호치민에는 제가 봤을 땐 5명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은 좀 어때요?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코로나 때 얼마까지 올랐다 얼마까지 떨어졌다 좀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 2배까지 올랐어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2019년 한 12월까지 거의 2배까지 올랐는데 2배 준다고 해도 뭐 안 파는 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이 베트남의 특성상 외국인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즉 현금 100%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빼면 그냥 온리 100% 현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급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도 나도 다 급해.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때 버티다 지금까지 이제 못 버티신 분들 이젠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사야 될 타이밍은 지금인데 지금은 무조건 금매로 나온 것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 그럼 호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대략적으로 좀 예시를 좀 알고 싶은데 살고 계시는 아파트? 거기를 좀 가격을 좀 알 수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마스토리 타오딘이라는 아파트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데가 비놈 센트럴파크라는 아파트예요. 그 두 개만 분양가 밑으로까지 떨어진 건 없어요. 떨어진 건 있어도 조금 떨어진 거지 그 밑으로까지 떨어진 적은 없고 정말 누구나 생각했었던 그 강남이라고 했었던 그 두 팀 신도시 엠파이어 시티나 메트로폴이나 이런 것들이 분양가까지 떨어진 게 나와요. 거기가 몇 군이에요? 2군이죠. 아 2군? 네. 제가 갔을 때 2군 진짜 비쌌거든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 평당 뭐 2,800만 원? 네. 네, 평당 2,800만 원씩 했었던 게 거기가 거기예요.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이제 땅만 쫙 다져놓고 예쁘게 해놓고 야 이거 지으면 멋있긴 하겠다. 지금 멋있습니다. 건물은 다 아,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네, 다행히. 그거 얼마 정도예요 그거? 근데 지금 분양가예요. 제가 메트로폴 1차를 샀을 때가 6,500불에 샀었어요. 스퀘어미터당. 그러니까 뭐 당시 환율로 했을 때 한 평당 2천만 원 2천 정도 그 정도 됐었던 거죠. 예. 2천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예. 예. 그랬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베트남의 지불 스케줄표 자체가 5% 이렇게 해가지고 30%를 내면은 보통 분양 계약서를 써요. 분양 계약서 쓴 다음에 또 뭐 5% 10% 이렇게 낸 다음에
마지막에 집 받을 때 25%를 보통 내는데 메트로폴은 집 받을 때 45%를 내는 집을 조건이었어요.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한 10억이다. 그럼 45%면은 4억 5천인 거잖아요. 어우. 4억 5천 현금으로 한 번에 넣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관없었는데 내가 뭐 경기 좋을 때가 상관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러니까 이제 그걸 못 내니 있었던 돈이라도 건지자인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늦게 낼게. 좀 딜레이 좀 해줘. 이게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베트남은 연체 이자가 있습니다. 그쵸. 하루 늦으면 0.05%씩 올라가요. 0.05%면 1년에 거의 18.5% 정도 돼요. 네. 약. 그리고 그게 90일 제한이 거의 있습니다. 내라는 날짜부터 90일이 지나면 많이 못 받아요. 내가 냈었던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90일 이내에 내가 중도금 45%를 못 내면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으니까 빨리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진 거, 큰 낙폭이 있었던 아파트가 어떤 게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놈 그랜드파크가 제일 그래요? 폭이 높죠. 그게 몇 군이에요? 9군인데 지금은 이제 투둑시라 그래갖고 2군과 9군, 투둑 이게 하나의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호치민의 가장 끝자락, 제일 커트라인 거기 넘어가면 이제 경기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고 호치민의 끝자락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고 아파트가 이제 5만 세대짜리인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1차가 많이 떨어진 건 40% 떨어졌어요. 분양가 대비. 그래서 잠깐 사셨다가 1년만 버텨도 그거만큼은 법니다. 제가 볼 때 분양가만큼은. 무슨 채권으로 치면은 그 액면가보다 할인가로 사는 건지는 느낌이네요. 네. 버티기만 하면 액면가는 보장됩니다. 물론 그게 뭐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간혹 가다가 그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얼마예요? 한 1억? 1억? 네. 1억에서 한 1억 2천 사이? 그러면 1억이면은 내가 호치민에 집 하나 살 수 있네요. 아, 그렇죠. 오. 네. 근데 그럼 그게 그것도 방 3개 기준이에요. 오. 방 2개는 제가 얼마 전에 판 게 예. 7천만 원에 팔았어요. 우와. 분양가 1억 2천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좀 더 좋은 군으로 하면 가격 더 비싼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는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워낙에 이제 덩어리가 네. 확실히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중심이면 중심일수록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몇 군이 제일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스터리 타우딘이죠. 마스터리 타우딘만 유일하게 올라갔죠. 거기가 2군? 2군입니다. 2군. 네. 아. 거기가 이 시기를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마스터리 타우딘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30% 보통 분양 계약서를 쓰고 나서 SPA라고 하는데 그 분양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외국인한테 매도가 돼요, 원래는. 근데 마스터리 타우딘은 처음부터 이건 외국인한테 SPA 쓰고 나서도, 그러니까 30% 분양 계약서 쓰고 나서도 외국인한테 못 팔어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고 분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11월에 풀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는 어찌됐든 베트남 사람들이 가격을 만들어요. 30%가 외국인이고 70%가 베트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 때 다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조금 막 던지고 막 이랬었던 것도 있었는데 마스터리 타우디에는 외국인이 던져도 어찌됐든 베트남 포션에서 팔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70%가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가격이 안 내려갔던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이 풀리게 된 거죠. 11월에, 작년 11월쯤에.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초역세권이거든요. 뒤에 국제학교가 8개 있고 국제학교가. 그리고 그냥 아파트에 붙어 있어요. 역 자체가. 1호선에서 아파트에 붙어 있는 역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뚫렸어요? 아, 내년 3월에. 그러니까 그렇게 역 붙어 있는 아파트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스터리 타우데일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호치민 대장주구나, 거기가. 그렇죠. 그럼 거기가 지금 30평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스퀘어미터는 한 80억 동? 80억 동 하면 우리로 치면 한 4억 정도. 4억 조금 넘는 거죠. 그치. 그러면 4억 이상이면은 내가 호치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투자금 대비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2억을 투자했는데 4억이 되는 거랑 7억을 투자했는데 뭐 13억이 되는 거랑 2억을 투자했는데 4억이 되는 게 가성비 대비 좋은 투자처잖아요. 네. 그거죠.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전체 통틀어서, 하노이 다 통틀어서 이거보다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뭐 한 7군이 한인 지역 얘기하는데 네. 주로 그 7군 쪽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7군도 인기가 있어요. 네. 한인 타운이고 뭐 네. 미드타운이라고 해서 이번에 좀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는데 좀 대단지예요. 거기도 대단지고 그 바로 앞에 또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거기 얼마입니까? 평당 500. 1,500. 평당 1,500? 네. 4억 5천. 네. 싸지 않네요, 그러면. 네, 거기도 싸지 않아요. 어, 거기 칠구도 거기 분양가도 비쌌습니다. 어. 네. 아, 그럼 2군에서 아까 대장이라 했던 거랑 7군이랑 가격이 별반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근데 네.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거기는 일단 지하철이 안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계획에 지하철 계획이 있거든요. 6호선까지 짜져 있어요. 네. 거기는 지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도 비싸네요. 네. 어. 대단지고 학교 바로 앞에 있고 아. 그 바로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학교가 대만 학교, 일본 학교, 한국 학교. 학세권이구나. 네. 완벽한 학세권이에요. 아, 여기도 교육열이 빵 장난 아니에요. 어우, 최고죠, 베트남. 아, 알겠습니다. 근데 베트남 집값이 어느 정도 찍었으면 반등을 할 기미가 좀 있어요. 있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출 규제도 좀 풀려야 되고 대출 규제. 네, 어느 정도 외국인도 좀 들어와야 되고 예. 네, 전반적인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 내년 초는 돼야 뭔가 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딱 급매로 나온 것들만 바로바로 없어지는 타이밍이고. 그럼 제일 똘똘하게 좀 베트남 부동산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한국 중개인들하고 할 때는 세 가지는 보셔야 돼요. 세 가지. 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베트남말을 하는지 못하는지. 최소한 내가 계약을 하는데 베트남어는 계약서를 읽고 쓰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데 베트남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너무 많죠. 그쵸. 예. 천재예요. 그게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베트남에 대해서 본인이 오기 전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든 네이버 블로그든. 최소한 상담했을 때 이 사람이 베트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문화도 알고 식사나 이 나라의 뭐 습성이나 그런 것들도 좀 아는 분들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야 정확한 컨설팅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이래서 안 좋습니다. 여기는 이래서 좋습니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좀 가격 반등 시기는 우선 내년 이후나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우선은 좀 홀딩해라. 왜냐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사도 좋다 이렇게 말해야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장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베트남에 살 사람이에요. 네. 이게 베트남이 한국 공인중개사랑 다른 게 한국은 거래해주면 끝이잖아요. 네. 갑과 을을 맺어주면 끝인 거잖아요. 네. 베트남은 안 그렇습니다. 분양을 하면 네. 인테리어도 해달라고 하고요. 인테리어 한 다음에 임대도 해달라고 하고요. 임대한 다음에 그 임차인이 관리비 내는 거, 전기세 내는 거, 월세 내는 것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베트남말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 접한 사람들이 보통 부동산 중개인들이니까 그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해요. 물론 그 부분이 의무는 아니고 서비스지만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그 집을 다시 팔아야 돼요. 대부분 베트남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에서 15년 보고 투자하시는데 앞으로 15년을 같이 거래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당장 이거 수수료 좋다고 이거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잃을 게 많습니다, 솔직히. 가족들이 많고 가족만 20명이 살아요. 그리고 17년 하셨다고. 네. 예. 전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래 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노하우가 좀 있죠, 그래도. 또 마지막 궁금한 하나가 팔고 나서 이 돈을 한국으로 들고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말도 있었어요. 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게 네. 무슨 얘기예요? 자, 그게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본인이 합법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예. 합법적으로 양도세 내고 예. 차익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는 합법적으로 안 하고 나갈 때는 합법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빠져나간다, 안 네. 된다. 그리고 또 약간은 편법인데 합법적으로 투자는 했어요. 네. 근데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썼네? 팔 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차익은 또 그만큼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죠, 사실. 돈이 있으면 갖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아, 이게 댓글과 실전이 또 다르구나. 그죠. 저는 네. 한국 분들만 고객이 아니잖아요. 베트남 현지인들도 있고 중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거래를 할 때 그분들 비트코인으로도 많이 하세요. 거래를 이미. 네. 집을요?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지러지하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럼 결론을 지어보면은 결국 베트남 부동산도 합법적으로 취득을 하고 합법적으로 팔고 양도소득세를 깔끔하게 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네요. 네. 아까 뭐 핑크북 얘기도 결국은 등기 잘 나올 아파트들, 문제없는 아파트들 사고 하면 되는데 네.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 잘못된 뭐 중개사를 만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약간 다운을 썼다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잘못된 경우를 가지고 그거를 내 실수를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패키지로 해서 거기서 나 못 받았어.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지금 그런 거죠. 네, 와전이 되어 있는 네.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합법적으로 투자하시고 합법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지만 솔직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게 확 다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진짜 눈으로 돌고 와봐서 2군이다 그러니까 2군의 그 느낌 다 기억나고 7군의 느낌 다 기억나고 하니까 이게 되지만 지금 구독자분들은 전혀 이게 체감이 안 오거든요. 한번 랜선 투어라도 저희가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브이로그로 한번 찍죠. 그렇게 해서 월 300이면 요 수준에 삽니다. 요거랑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100만 원이면 얼만큼 사는지, 500만 원이면 얼만큼 사는지. 그거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시그니에서 살면 어떤 느낌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브이로그들. 저 베트남 로그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1군부터 9군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말만 들어서는 도저히 모르니까 좀 몇 군데를 투어를 했으면 재밌겠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한테 4군을 보여주고 싶어요. 4군. 네. 4군 좋죠. 정말 강자들만 살아남는 곳 이래가지고 4군이 옛날에 우범 지역이었죠. 우범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도. 네. 근데 4군 지역이 현지 식당들이 물가가 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4군 투어도 재밌겠다.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하고요. 네. 베트남 관련해서 블루오션 베트남 아직 늦지 않았다 책도 해주셨고 또 채널도 있으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가셔가지고 영업하시는 중개인들 말만 믿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거기 가셔가지고 뭐 단기 렌트, 에어비앤비나 이런 걸로 좀 살아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남들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라는 채널을 갖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뭐 창업,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채널로도 조금 이렇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